다음 날 나는 마을을 떠났다. 자크의 충고에 따른 것이었다. 피에르를 포박한 뒤에 자크는 비밀리에 나를 찾아와 말했다. 형제는 내일 당장 이 마을을 떠나주시오. 피에르 디페를 마녀로서 신문에 붙이는 이상 형제와 그자의 관계가 적잖이 깊었던 것으로 짐작하건대 반드시 형제의 신상에도 해가 미칠 것이오. 나는 형제의 신앙심을 의심하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형제를 고발할지도 모르오. 나는 형제가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원치 않소. 처음부터 형제의 여행이 피렌체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 이상 이곳에 길게 머물러봤자 득될 것도 없을 터이니 부디 내 말을 들어주기 바라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다시 여행길에 오르면서 나는 피에르의 무고한 죄를 씻어주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다. 법정에 서서 그 의혹을 밝혀주는 것도 혹은 내밀하게 자크에게 손을 써 조치의 경감을 얻어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피에르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그의 집에서 장소들을 옮겨와 품에 안고 도망치듯이 표현이 마을을 떠났던 것이다. 내가 무고한 죄를 씻어준다고 했던가? 그러나 대체 그것이 내 힘이 당할 수나 있는 일이었을까? 마을에 머물던 동안 결국 나는 피에르가 비수를 쓰는 이단자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만일 사람들이 피에르가 마술로서 직접적으로 역병을 만연시켰고 호우를 내리게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에 대해 얼마든지 논박할 수 있었으리라. 그 같은 일은 본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바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연금술을 시도하고자 하던 것 자체가 이단이며 그 불손에 신께서 노하시었고 그 징계로서 갖가지 제액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만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지금까지도 나는 그를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하나 마을을 떠날 때 나의 내리에 그 같은 번민과 고뇌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훨씬 뒤에 이르러서의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이 어찌되었든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다. 무턱대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다. 자크의 말은 단지 그 계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였을까? 나는 그렇듯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소심한 겁쟁이였기 때문이었을까? 이단 신문의 불신 때문이었을까? 피렌체의 동경 때문이었을까? 피에르에 대한 나의 모순된 감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때 나를 점령하고 있던 어찌해볼 도리 없던 피로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 어떤 것이라고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아마도 그 하나하나의 이유 모두가 진실을 품고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인간이 행하는 바 어떤 결과가 오직 한 가지의 원인에 반드시 기착된다고 하는 단순한 낙관주의를 점점 더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묘한 카오스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찾아낸 원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카오스로부터 조금 떼어온 한 조각에 지나지 않은 것이리라. 물론 그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다시 여행길에 올라 별탈 없이 피렌체에 다다를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아직 상제되지 않았던 피치노의 번역에 의한 플라톤 전집의 일부이며 피타고라스에 관한 그의 소론 나아가 헤르메스 선집가 가르디아인의 신탁과 같은 중요한 몇 권의 문헌을 입수했다. 더불어 피치노를 비롯한 플라톤 아카데미의 여러 학자들과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플라톤 아카데미와 그 밖의 이교 철학자들에 관한 그들의 학설을 흥미 깊게 경청했다. 또한 그 몇 년 뒤에 파리를 방문하게 되는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경탄할 만한 주장에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결국 나는 피에르에게서 받은 정도의 감명을 얻는 데는 끝내 이르지 못했다. 귀로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은 여비로 시종을 둘 고용하여 엄청난 양의 문호를 그들과 나누어 지고 왔다. 겨울을 피렌체에서 지냈기 때문에 파리로 돌아오니 해가 바뀌어 봄이 되어 있었다. 대학에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나의 적이 남아 있었다.
파리에 돌아와 수개월이 흐른 뒤인 1483년 8월 30일 당시의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가 서거하였다. 향년 60세였다. 다시 이듬해인 1484년 8월 12일 이번에는 당시 교황이었던 식스투스 4세가 서거했다. 향년 70세였다. 세상 일에 소원하기만 한 내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 일이 나의 전반생이라고도 할 것에 종말을 덧붙여 알리고 있는 듯이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단순히 우연에 지나지 않을 두 사람의 연이은 죽음을 나 자신의 경우와 연결하여 회상하고자 하는 사뭇 거역하기 힘든 유혹에 이끌리곤 한다. 그 같은 감개에 빠지는 따위 본디부터 내가 좋아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행을 거치는 동안 나의 내심에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은 사실이었다. 그것을 무어라 능숙하게 표현할 길은 없다. 그러나 구태여 말해보자면 나는 그 여행에 의해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심오한 곳에 감춰진 무언가에 아주 조금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연유로 내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신에게로 통하는 한 줄기 아득한 길이 뚫리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나는 한 지방의 본당에서 주임 사제직을 맡고 있다. 파리에서의 연구 생활을 거친 후 1509년에 나는 히메네스 대 시슬레노스의 청을 받아 스페인의 알카라 대학에 부임했다. 거기에서 거의 10년 동안에 걸쳐 토마스주의의 강의를 행하였고 그 한편으로 성서의 원전 편찬을 위한 일에도 참여하였다. 뒤돌아보면 그곳에서 내가 얻은 것은 겨우 두 가지뿐이었다. 한 가지는 아주 작은 행복, 또 한 가지는 커다란 실망이다. 아니, 후자 역시 아주 작은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행복이란 거기에서 상당량에 이르는 학문상의 저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객원 교수로서 후대를 받으며 많은 자유스러운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실망이란 무엇인가 하면 애초부터 시대의 탓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행을 자신이 처한 환경에 기착시켜 이로써 무언가 희망을 찾고자 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결국 알칼라에서의 생활도 내게는 파리에서의 그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던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 그 땅의 포교 정책의 혐오의 기분을 더는 감출 수 없을 즈음에 마침 때맞추어 나를 초청해 주었던 히메네스가 타계했다. 나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스스로 상제한 몇 권의 저작을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윽고 현재의 사제직을 얻었던 것이다. 얼마 전 볼 일이 있어 로마에 가던 길에 나와 나의 동역자는 비엔의 숙사를 잡고 거기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곳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은 최근에 이단 신문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며 탄식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나는 그들이 손꼽는 이단 신문간의 이름 중에 뜻밖의 귀에 익은 한 사람의 이름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자크 미카엘리스였던 것이다. 나는 수도원에서 그를 방문했다. 이는 참으로 오랫동안 끊겼던 인연을 다시 잇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피에르 디페의 그 뒤의 처우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는 그 용모가 심하게 변하여 언뜻 보면 그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마을을 떠난 이래 장장 30여 년 이상을 만난 일이 없으므로 그것도 그리 이상할 것은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기는 해도 내가 보기에 그 초라한 얼굴에 드러난 것은 그저 노추만은 아니었다. 예전에 형형하게 빛나던 그 두 눈은 빛을 잃고 눈두덩이에는 우물한 그림자가 끼어 있었다. 마치 너무 오래 쓴 검의 칼날이 그동안 베어낸 살의 기름때에 절어가듯이 수없이 많은 죽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그 흔적이 얼룩이 되어 베어버린 듯 했다. 자크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더구나 마을 일도 거기에서 처형되었던 마녀에 대해서도 그리고 피에르 디페의 일도 모두 기억에 없노라고 했다. 나는 허언이라 짐작했다. 피에르 디페라는 이름을 듣고 그는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며 잠시 입을 열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동요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다. 그러나 대답은 같았다. 할 수 없이 나는 수도원을 뒤로 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해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수도원을 나와서 얼마간 번화가를 걸어가던 나는 뒤쪽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깨달았다. 돌아보니 아주 조그만 사내가 발을 절룩거리며 숨이 턱에 닿도록 나를 향해 뛰어왔다. 대장장이 기욤이었다. 나는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상하다 할 이 재회가 기약이 짝이 없었으나 사정은 곧바로 밝혀졌다. 기욤은 이전과 변함없이 아첨기 가득한 혀를 놀려 나와의 재회를 과장되게 기뻐하고 몇 번이고 아주 귀하신 분이 되셨네요 라고 거듭 말했다. 나는 그저 두세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곳 수도원에 있는 자크 미카엘리스라는 이가 예전 그 마을에서 사목 활동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인가를 물었다. 기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했다. 예, 바로 그렇습지요. 만나보지 않으셨던가요? 나는 아니라고 시침을 뗐다. 그리고 나서 피에르에 대해 무언가 아는 바가 없느냐고 물었다. 기욤은 이 말에 요소를 풀어가며 대답했다. 참 니콜라님도 아직도 그 사기꾼 연금술사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요? 그자라면 벌써 한참 전에 옥중에서 죽어버렸습지요. 자크님께서 한참 치조하시던 중에 일이었다지요. 아마 참말로 니콜라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그자 때문에 우리 마을이 얼마나 큰일을 당했었습니까요. 실은 지금이니까 말씀입니다만 그자를 마녀로 고발한 것은 바로 저였습지요. 그자가 저지른 갖가지 죄상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깐요. 그 일로 자크님의 보살림을 받아 제가 이렇게 그 재수없는 마을을 떠나 이 도회지에서 다시 대장간을 해가며 살 수 있게 되었습지요. 참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자크님 덕분입지요. 나는 그저 그러냐고만 대답했다. 기욤은 이어서 나를 꼭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싶노라고 청했다. 그러나 나는 있지도 않은 볼일을 이유로 내세워 이를 물리치고 어안이 벙벙한 듯한 그 사내 앞에서 그대로 몸을 돌렸다. 조금 걷다가 문득 장애일이 떠올랐다. 거기에 대해 뭔가 묻고 싶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는 오가는 인파 속에 이미 기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흘간이나 줄곧 쏟아지던 비가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멎었다.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태양이 동쪽 하늘에 막 피다 멈춘 꽃처럼 조용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빛은 창으로부터 들어와 책상 위를 비추고 옆으로 누운 플라스틱 바닥에 담긴 은하 한 입 정도의 수은을 눈부시게 반짝이게 하고 있다. 나는 채금 연금술 시험을 시작했다. 오래도록 손대지 않았던 피에르의 책더미 끈을 품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가 만든 순서를 밟아 매일 작업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까지 나는 자연학 중에서도 연금술에 대해서만은 불문에 붙여왔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돌연 연금술에 뛰어들고자 하는 생각이 든 것은 얼마 전에 자크와 기욤을 만나고 거기에서 피에르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 한몫을 했을지도 모른다. 아직 흑화 과정조차 성공하지 못했으니 확실한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런 중에도 뭔가 성과를 얻을 듯한 예감만은 품고 있다. 예전에 피에르는 거듭 말했었다. 연금술은 결국 작업이 모든 것이며 설령 만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도 실제로 물질을 마주 접하지 않는다면 얻는 바가 없으리라고. 이는 피에르 자신의 신조였으며 나에 대한 충고이기도 했다. 그 말의 의미를 마침내 나는 지금에 이르러 이해하게 되었다. 분명히 작업을 행하면서 문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배웠다. 게다가 그 기간이 겨우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작업이라는 행위가 가져다주는 것 중에서 아주 사소한 한 면에 지나지 않으리라. 나에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연금술 작업에는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에 어떤 종류의 묘한 충실감이 있다는 점이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자그만 물질을 접할 때 나 자신이 마치 이 피조물계의 모든 물질을 이른바 세계 그 자체를 만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낀다. 이는 참으로 표현하기 힘든 착각이다. 인간은 광대한 초원에 홀로 섰을 때 혹은 아득히 먼 곳까지 펼쳐진 옥빛 바다를 눈앞에 마주하였을 때 어쩌면 이와 비슷한 감각을 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나 이러한 때에도 그가 만져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세계의 한 단편에 지나지 않을 터이다. 아니 어쩌면
그는 그조차도 만져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어둑신하고 조그만 방 안에 틀어박혀 작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한 찰나에 어떤 기묘한 확신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과 직접 접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선인들이 연금술 작업에 이끌렸던 것은 어쩌면 이 느낌 때문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내가 피에르와 연금로 사이에서 발견했던 친근감은 돌아보자면 이 점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와 거의 같은 양상의 그리고 이보다도 훨씬 격렬한 감각을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체험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날 있었던 마녀의 분영이었다. 내 가슴 속에는 지금도 그 순간의 찬란함이 비치고 있다. 그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눈부심이 빛을 바라며 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만물을 골고루 들이삼켜 버렸던 그 거대하고도 선효한 빛 속에서 나는 마치 금속의 표면에 녹이 슬기 시작한 듯한 극히 작은 하나의 얼룩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빛은 그 한 점을 향하여 운동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저 건너편으로 기묘한 역류의 샘처럼 영원히 흘러나가며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 한 점의 얼룩 저편에 번뜩이는 세계의 환영을 바라보는 때가 있다. 그것은 확실하게 육신과 물질로 축조되어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그때의 빛을 우리가 끝내 바울로를 회심시킨 빛으로 간주하지 못하였던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와 닿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사실 그 빛이 주에 의해 보내졌다는 근거는 그것을 부정하는 허다한 근거에 비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하나 우리 기독자는 항상 어떤 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탓에 이러한 구절을 떠올려 보고 나날의 생활에서 무언가 기적의 표징을 보고자 하는 바람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니 우리 어서 빨리 도달하고자 그날 분영에 처해지는 안드로규노스에게서 박해받아 십자가에 내걸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자는 없었던 것일까? 돌을 집어던진 후에 눈앞에 골고다의 환상을 보고 갑자기 회오의 염에 붙들렸던 자는 없었을까? 불길한 숲에서 잘려나온 그 형틀이 일순 십자로 빛나는 것을 본 자는 없었던 것일까? 수영자를 삼켰던 그 불길이 땅속까지 이르러 아담의 죄까지도 정화시키려 하는 것을 본 자는 없었을까? 그와 같은 탐색은 물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리라.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태여 이를 위해 펜을 달린 것은 내게는 분명히 저 안드로기노스야말로 재림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던 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나의 소심한 기질 속에 내던져지고 말았다. 그 뒤에는 그저 불가해한 생물의 모습만이 남겨져 있다. 대체 그 안드로기노스는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있는 한 나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무언가 대답이라 할 만한 것을 뽑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끝내 안드로기노스의 일관된 상을 조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어쩌면 내가 보다 강력하게 그것을 찾고자 의식하면서 펜을 달렸더라면 그럴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한 노력은 더욱 허망한 것이 되고 말았으리라.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가 저 안드로기노스에 대해 기술하는 데는 결국 그때그때마다 서로 모순되는 나의 인상을 모순된 채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연유이다. 그리고 헛되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바야흐로 분멸되려 하던 찰나 분명하게 나는 그것과 일체가 되는 것을 느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는 단지 그 순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 동굴 안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눈앞에 보았을 때에도, 형장에 끌려왔을 때에도, 그리고 모두의 눈앞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버린 약물이 미처 날아오르지 못하고 허공을 가리킨 채 정액을 내뿜던 때조차도 나는 역시 그와 하나가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대저 안드로기노스는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글을 멈추고 펜을 놓기에 이르러 나는 그늘지는 책상 한편에 쌓여있는 서류에 눈을 주었다.
그 내용은 북쪽 지방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회의 한 수도사에 의해 시작된 이단 운동에 관한 보고서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 거친 대지가 휘황하게 햇빛을 되쏘아 눈이 부셨다. 새가 울고 있었다. 문득 저 건너편을 바라다 보니 하늘에 무지개가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